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했지만 서로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버텨냈던 1970년대 우리들의 자화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미싱 소리에 맞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어머니, 그리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맏딸의 고백을 통해 잊고 지낸 감동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찬바람이 불면 유독 무릎이 시려오는 걸 보니 저도 이제 영락없는 노인이 다 되었나 봅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화려한 조경수들이 붉게 물든 것을 보면서 문득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된 풍경 하나를 떠올립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 자리. 하지만 제 눈을 감으면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곳. 서울 변두리 가파른 언덕길을 숨 가쁘게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붉은 벽돌집. 그리고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낭떠러지처럼 푹 꺼져 있던, 그래서 햇빛조차 들어오기를 망설였던 뒷마당. 오늘 저는 70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묵혀두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중동의 사막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옛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화면 속에서 까만 얼굴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의 모습 뒤로 뽀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저는 그만 쥐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라 목구멍을 꽉 메우는 듯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모래바람 냄새가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와 제 코끝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귀가 먹먹해질 만큼 요란하게 돌아가던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17살의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다고 떠들어댔고 동네 어귀의 수도꼭지는 꽁꽁 얼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제 마음을 시리게 했던 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각,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안방의 윗목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윗목에 놓인 낡은 트렁크 가방을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지퍼가 고장나 끈으로 칭칭 동여맨 그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밤새 다림질에 넣은 작업복 몇 벌과 러닝셔츠, 그리고 비상약으로 챙겨 넣은 소화제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방을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아. 아버지가 잠긴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고 있던 이불 속에서 눈만 빼꼼히 내밀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새 부쩍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광대뼈는 도드라져 있었고 까칠하게 자란 수염이 턱 밑을 검게 덮고 있었습니다. 평소 호탕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고단함만이 그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게요? 제가 몸을 일으키며 묻자 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장녀 미숙이.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알겠지?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거친 감촉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1년만, 딱 1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번듯한 2층 양옥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는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사우디나 리비아로 떠나는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네 아빠가 사우디에 가서 떼돈을 벌어왔다더라. 누구네 집은 그 돈으로 텔레비전을 샀다더라 하는 소문이 동네 아줌마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좋았습니다. 먼 이국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막으로 아버지를 보낸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버지의 마지막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날따라 그 냄새가 왜 그리도 슬프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보리쌀이 더 많이 섞여 있던 밥그릇에 그날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을 받고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는 이미 붉게 짓무른 상태였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거기 가면 한국 음식 생각 많이 날 텐데. 어머니가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국물만 후루룩 후루룩 들이켜셨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깔하게 느껴지셨던 탓이겠지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들이 인기척에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영수, 초등학교 5학년인 철수, 그리고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막내 명수까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난 동생들은 밥상 위에 놓인 고등어 구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고기다. 철없던 막내 명수가 젓가락을 뻗으려 하자 어머니가 매섭게 손등을 탁 치셨습니다. 아버지 드시는 거야. 버릇없이 먼저 손대지 마라. 명수가 입을 삐죽거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명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당신 밥그릇에 놓인 생선 토막을 집어 명수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니다. 애들 먹여라. 나는 국만 있어도 된다. 당신은 참. 가는 마당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 힘을 쓰지요. 어머니는 기어이 아버지 숟가락에 다시 생선을 올려주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 생선을 입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동생들의 밥그릇에 골고루 반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셨던 못난 우리 아버지. 저는 그날 아침 아버지가 남기신 밥그릇의 온기를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집을 나서실 때였습니다. 동네 어귀까지 배웅을 하겠다고 따라 나선 우리 가족은 좁은 골목길을 일렬로 서서 걸었습니다. 아직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골목길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쌀랑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으시며 뒤따라오는 우리를 향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낡은 외투깃을 세우고 한 손에는 끈으로 묶은 트렁크를, 다른 한 손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나무새스럽다며 밖에서 손잡는 것을 질색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날만은 두 분의 손이 본드라도 붙인 것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큰 길가에 다다르자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희미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멈춰 서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치익하고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트렁크를 버스 계단에 올려놓고 다시 내려와 우리 사남매를 차례대로 안아주셨습니다. 영수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랑 누나 잘 지켜야 한다. 철수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명수는 밥 투정하지 말고.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자 아버지는 제 양어깨를 꽉 잡으시고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에 고인 눈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우리 장녀 고생만 시키고.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건강하게만 다녀오세요. 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울면 아버지가 발길을 떼지 못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볼을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보, 밥 제때 챙겨 드세요. 아프면 안 돼요. 편지 자주 할게요. 어머니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버스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버스 꽁무니에서 내뿜는 매캐한 매연 냄새가 우리 가족을 감쌌습니다. 하늘에서는 쌀락눈이 한방눈으로 바뀌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앞날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집은 휑하니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밤잠을 줄이셨습니다. 안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재봉틀.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오셨다는 그 브라더 미싱이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낮에는 시장에서 받아온 옷감들을 재단하고 밤에는 그것들을 박음질하셨습니다. 동네 양장점에서 하청을 받아오신 일감이었습니다. 단추구멍을 내고 밑단을 줄이고 지퍼를 다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재봉틀 앞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박음질을 끝낸 옷가지들의 실밥을 쪽가위로 떼어내는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동생들은 골아떨어지고 방 안에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110등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고 재봉틀 바늘은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끔 바늘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서랍을 뒤져 새 바늘을 끼우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구, 이놈의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어머니의 푸념은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푸념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다짐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강해지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남매를 굶기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억척스러운 여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마당 뒷집으로 불렸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2층 양옥집 뒤편에 마치 곁다리처럼 붙어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집이었던 것을 주인이 쪼개어 새를 놓은 것이라 구조가 기이했습니다. 대문을 열면 계단을 5개나 내려가야 마당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마당은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었고 하수구에서 역류한 시커먼 물이 대돌 밑까지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3가구가 더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방에는 폐병을 앓는 남편과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인천댁이 있었고 문간방에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러 왔다는 청년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채처럼 따로 떨어진 작은 방에는 술집에 나간다는 화장이 짙은 미쓰리 언니가 살았습니다. 다들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사는 가난하고 고단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주인 집은 바로 위층에 살았습니다. 2층 양옥집 주인은 시내에서 큰 금은 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동갑내기인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침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고 번쩍거리는 가죽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아침 등굣길에 마당에서 민수와 마주칠 때가 가장 싫었습니다. 다 닳아서 뒤축이 찌그러진 내 운동화와 민수의 새하얀 운동화가 비교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안녕, 학교 가니?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만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넉넉함에서 오는 그 여유가 저의 가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첫 월급은 2달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수제비와 김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쌀독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때마다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30일, 60일, 90일. 달력의 숫자가 넘어갈수록 그리움은 짙어졌지만 현실의 배고픔은 그 그리움마저 사치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파란색 항공 우편 봉투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익숙한 필체.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미화 달러 몇 장과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편지.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여기는 낮에는 불덩이처럼 뜨겁고 밤에는 얼음장처럼 춥소. 하지만 가족들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있소. 보내준 돈으로 쌀부터 사시구려. 애들 고기도 좀 먹이고.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엉엉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동생들도 따라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에는 오랜만에 하얀 쌀밥과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 밥이, 이 고기가 아버지의 피땀이라는 생각에 숟가락을 들기가 미안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따뜻한 방 안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드문드문 이어졌고 그때마다 우리 집 살림은 조금씩 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만 고생하면 된다던 아버지의 귀국 날짜가 다가오던 즈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지 건설사의 부도로 임금이 체불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연락마저 두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눕고 마셨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시작했고 동네 구멍가게 외상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펄펄 뛰며 말리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동생들과 알아누운 어머니를 두고 학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제 손에는 연필 대신 가발빗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잃어버린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단으로 향하는 새벽 첫 차는 언제나 짐짝처럼 실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버스 차장 밖으로 희끄무레한 여명이 밝아오면 거리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활기찬 걸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외면하고 싶어 일부러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곤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칼라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등교하는 그들의 모습이 제 남루한 작업복과 너무나 선명하게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17살. 꽃이 피어야 할 나이에 제 손끝은 이미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구로공단의 가발 공장은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여공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 하루 종일 머리카락을 심고 다듬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역한 약품 냄새와 퀴퀴한 머리카락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냄새 때문에 밥알을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그 냄새 속에서도 양은 도시락에 담긴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오전 작업이 시작되면 공장 안은 오직 손놀림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담당은 식모라 불리는 가발캡에 머리카락을 심는 공정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코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걸어 매듭을 지어야 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 일쑤였고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쪽쪽 빨아대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가는 그 수많은 머리카락은 누군가가 생활고 때문에 잘라낸 삶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검고 질긴 머리카락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제 손목을 휘감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식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씌어 터진 김치 조각이나 멸치볶음 몇 마리가 고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와 돈을 벌어 오빠나 남동생의 학비를 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나 언젠가 돈을 벌어 하고 싶은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누구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공장의 뿌연 먼지 속에 섞여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잔업까지 마치고 공장을 나설 때면 다리는 퉁퉁 붓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는 것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는 행군과도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진 골목길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저녁 밥 짓는 냄새가 허기진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큰 마당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마당 한가운데
노인 수도꼭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웃들의 쟁탈전이었습니다. 수압이 약한 고지대라 물이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가구가 물을 받아야 했기에 신경전은 늘 치열했습니다. 제일 안쪽 방에 사는 인천댁 아주머니는 오늘도 물통을 늘어놓고 콜록거리며 기침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폐병을 앓는 남편 때문에 약값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버린 인천댁 아주머니. 그녀의 퀭한 눈은 마치 이 집의 우울한 공기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문간방 하숙생 오빠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라디오 소리 사이로 가끔씩 금지곡으로 지정된 노래나 심각한 뉴스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오빠가 데모를 하다 수배를 피해 도망 온 운동권 학생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면 그 오빠의 방 불이 황급히 꺼지곤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긴장감과 불안함이 우리 집 마당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머니는 한 번 앉으면 좀처럼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방바닥에는 자투리 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실먼지들이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도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페달만 밟아대셨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은 어머니의 대답이자 이 집안을 지탱하는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릴 새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머니가 박음질한 옷에 실밥을 따고 단추를 달고 다림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뜨면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미수가 손이 왜 그리 굼뜨냐? 이거 오늘 밤 안으로 다 끝내야 내일 아침에 납품한단 말이다. 정신 안 차릴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낯선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어머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마디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버지가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이 어머니를 저렇게 독하게 만든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부지런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는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동생들은 윗목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막내 명수는 자면서도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명수는 늘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리다가도 명수의 앓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 멈추고 달려가 명수의 이마를 짚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병원 한 번 제대로 데려가 보지 못하고 약국에서 사온 해열제 몇 알로 버텨야 하는 가난이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애미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어머니는 잠든 명수의 볼을 쓰다듬으며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명수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갈아주며 제발 아프지 말라고 내일은 열이 내리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재봉틀을 멈추셨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아버지한테서 편지 안 왔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꼬박꼬박 오던 편지와 송금이 끊긴 지 2달째였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대문 밖을 서성였지만 아버지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직요. 아마 거기가 바빠서 그럴 거예요. 곧 오겠죠.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페달에 발을 올리셨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설마 하니 처자식 굶겨 죽일 사람은 아니니까.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뒷모습이 그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시던 돈이 끊기자 우리 집 살림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연탄 창고의 연탄도 몇 장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재봉틀을 돌리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만 내 식구의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 집에서는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중동붐으로 물가가 오르니 방세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집 안주인 앞에서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조금만 봐주세요. 애 아빠 연락 오면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 제발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인천댁도 올렸고 다 올렸는데 왜 새댁네만 봐달래? 정 힘들면 방 빼시든가. 이 방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섰어. 그 모멸감을 견디며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 밤 밥 한 술 뜨지 않고 밤새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큰마당 뒷집에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문간방 하숙생 오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대문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더니 문간방 쪽을 유심히 관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하숙생 오빠는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매무새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바가지를 급히 얻어 마시고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빠는 며칠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댁 아주머니가 걱정되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까지 불똥이 튈까봐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에게 입조심을 시키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알겠지? 괜히 엮였다가 큰일 난다. 어머니의 당부에 우리는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문간방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린 울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젖은 몸으로 집에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가 제정신이냐?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어보니 중학생인 남동생 영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어머니는 회초리를 든 채 씩씩거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도 누나처럼 돈 벌래요. 학교 그만두고 기술 배우면 되잖아요. 왜 누나만 희생해야 해요? 영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는 것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어린 마음에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회초리로 영수의 종아리를 내리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너까지 공부 안 하면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내 누나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매질을 하면서도 엉엉 우셨습니다. 영수도 울고 저도 문 밖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매는 영수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모진 세상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당해야만 했던 서름. 그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싶어 발버둥치는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퉁퉁 부어오른 영수의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누나는 괜찮아. 진짜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의 손이 어느새 제법 커져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일 2560시간. 제가 공장에서 바늘에 찔려가며 보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고 꿈 많던 소녀의 눈빛은 점차 현실에 찌든 어른의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던 희망이 조금씩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내 명수의 기침 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명수의 병은 차가운 윗목과 습한 방, 공기 속에서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콜록거리는 명수의 기침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불안한 미래를 경고하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는지를. 가난이 죄가 되어 어린 생명의 불씨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뼈마디를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파고드는 살아있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유리창에 성에가 하얗게 낀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공장이 쉬는 날이라 모처럼 집에 있었지만 저는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 그리고 윗목에 누워있는 막내 명수의 거친 숨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명수의 감기는 벌써 보름째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콜록거리는 기침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그르렁거리는 쇠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 빈 병이 문갑 위에 줄지어 늘어섰지만 아이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수의 약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페달을 밟고 계셨습니다. 가끔 실이 엉키거나 바늘이 튀면 어머니의 입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 뒤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블라우스의 단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따끔거렸지만 아프다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막이 우리 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방의 정막을 깨트리는 낯선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어디서 장작을 떼나 싶은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더니 이내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간장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방문 틈으로, 창문 틈으로, 낡은 천장 틈으로 뱀처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숯불에 굽는 고기 냄새였습니다. 기름이 자글자글 끓으며 숯 위로 떨어질 때 피어오르는 그 농후한 연기 냄새. 하얀 쌀밥에 얹어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릴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향기였습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머리 위 주인 집이었습니다. 2층 양옥집의 넓은 테라스에서 파티가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 안주인이 부산스럽게 시장을 오가고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더니 오늘이 그날인 듯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주인집 아들 민수가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경사였으니 그 부잣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그 아래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누나. 열에 들떠 잠자던 명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마도 냄새가 아이의 잠을 깨운 모양이었습니다. 명수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나. 명수의 힘없는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던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더 거칠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더 커졌지만 그 소리로도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고기. 냄새와 위층의 웃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기 굽나 봐. 엄마, 나도 고기 먹고 싶다. 명수가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욕망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우리 밥상에 고기가 올라온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멸치 국물에 끓인 시래기죽이나 콩나물 몇 가닥이 전부였던 식탁. 성장기인 동생들에게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하는 누나의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명수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열기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명수야, 좀만 참아. 엄마가 일 끝나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실 거야. 얼른 자, 응. 저는 아이를 달래며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이불을 걷어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싫어. 지금 먹고 싶어. 냄새 난단 말이야. 위층에서는 먹는데 왜 우리는 못 먹어? 철없는 아이의 투정에 어머니가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재봉틀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와 명수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조용히 못해? 남들 다 먹는다고 너도 먹어야 돼. 내 팔자가 그런 걸 어쩌란 말이냐. 애미 쏙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명수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짝, 짝. 등짝을 때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체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병든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의 비참한 절규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명수의 이불 위로 번졌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명수 아프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달려들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셨습니다. 엉엉 우는 어머니와 명수, 그리고 그 곁에서 숨죽여 우는 저와 영수, 철수. 우리 네 남매와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천장 위에서는 경쾌한 피아노 반주 소리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멜로디가 우리 가족의 통곡 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잔인하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풍요와 빈곤, 웃음과 울음이 얇은 콘크리트 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바탕 울음바다가 지나가고 난 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재봉틀 앞에 앉으셨고 명수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숨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수건에 찬물을 적셔 명수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찬물로 빨아 올리기를 수십 번. 하지만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얼굴은 검붉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가끔씩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아빠 비행기 타고 와. 나 자전거 사줘. 아버지를 찾는 명수의 헛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위층의 파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 저는 그 화려한 잔치의 편린을 목격했습니다. 주인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환한 샹들리에 불빛이 마당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손님들이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운전기사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푸세식 변기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가? 왜 신은 우리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집 부엌 뒷문이 열리며 식모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돗가 하수구에 양동이의 내용물을 쏴하고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파티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고기 반찬, 잡채, 케이크 조각들이 뒤섞여 하수구로 흘러내려 갔습니다. 그 순간 묘한 충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 고기 한 점이면, 저 케이크 한 조각이면 명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버려지는 저 음식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데. 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은 짐승 같은 본능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저는 비참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화려한 도시의 그림자에 기생하는 벌레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명수가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눈은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조금씩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명수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명수의 뺨을 때리며 흔들어 깨웠지만 아이는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수가 어쩌냐. 애가 숨이 넘어간다. 어떡하면 좋아. 평소에는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계셨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명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수를 업으려 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빨리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쩌냐. 이 밤중에 병원이 문을 열었겠냐? 어머니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셨습니다. 그때 윗목에 놓여있던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낡은 트렁크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그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비상금. 몇 푼을 찾아내신 어머니는 혼니불로 명수를 둘둘 말아 제 등에 엎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대문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엎인 명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아이의 손발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목덜미에 닿는 명수의 숨결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명수야, 자면 안 돼. 누나랑 이야기하자. 명수야, 내 말 들려?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쉴 새 없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제 어깨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골목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그 길 위로 우리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명수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이의 마지막 눈물처럼 보여 저는 달리면서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큰 길가로 나왔지만 택시는커녕 지나가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금 시간이 가까워진 도시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시내 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을 디디며 달리셨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어머니의 절규가 텅 빈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도시의 빌딩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붉은 십자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 표시였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명수의 몸이 한 번 크게 움찔하더니 이내 축 늘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르렁거리지던 숨소리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명수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급속도로 식어가는 것이 등판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완전한 고요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가난이 앗아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기회였고 그리고 생명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명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밤 화려한 파티의 불빛 아래에서 쫓겨난 우리는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이 펑펑 쏟아져 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위로, 그리고 죽은 듯 잠든 명수의 작은 등 위로 소복이 쌓여만 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비극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이. 그날 밤에 눈 내리는 풍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아픈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이 오는 날이면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마지막 온기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곤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자 그리움이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명수의 장례는 장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수에 한 벌 제대로 해 입히지 못하고 평소 아이가 즐겨 입던 소매가 달라 해진 내복 차림 그대로 묻어야 했습니다. 관을 살 돈이 부족해 사과 괴짝을 뜯어 만든 널빤지를 덧대어 짠 엉성한 나무 상자가 아이의 마지막 집이 되었습니다. 동네 뒷산 양지 바른 곳도 아닌 자풀이 무성한 비탈진 언덕배기. 꽁꽁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려가는 동안 인부들의 입에서는 허연 입김과 함께 투덜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땅이 어찌나 단단한지 흙이라기보다는 쇠덩이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명수의 작은 몸이 담긴 나무 상자가 내려질 때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흙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어머니의 손짓은 처절하고도 무력했습니다. 안 된다. 내 새끼 추워서 어쩌나. 거기가 얼마나 추운데? 어머니의 중얼거림은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봉분을 다 만들고 나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비석 하나 세워주지 못하고 소주 한 병과 북어 한 마리만 달랑 놓인 무덤 앞. 저는 그제야 명수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고기 먹고 싶다.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 그때 주인집 쓰레기통이라도 뒤지지 않았을까? 왜 내 자존심이 그깟 고기 한 점보다 중요했을까?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그 초라한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개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야 비로소 영수와 철수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내려오는 길 어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 작은 무덤이 못내 마음에 걸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명수를 보내고 난 뒤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재봉틀 앞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억척스럽게 돌아가던 브라더 미싱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방 한 구석에 흉물처럼 방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윗목, 명수가 누워 앓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벽지만 바라보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어머니의 몸은 며칠 새 꼬챙이처럼 말라갔습니다. 저는 공장에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딴 마음을 먹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명수 왔니? 하며 방문을 열어젖히곤 하셨습니다. 휑한 마당에 찬 바람만 들이치면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누워 소리 없이 흐느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남매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명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낙서한 크레파스 자국, 문지방에 붙여놓은 딱지, 밥그릇 귀퉁이가 깨진 숟가락. 그 모든 것이 아이가 없다는 부재를 증명하고 있어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겨울이 가고 큰 마당 집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 밑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고 주인 집 마당의 목련 나무에는 하얀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미숙 엄마, 미숙, 엄마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천댁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뛰쳐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낯익은 그러나 너무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한 손에 들린 커다란 이민 가방. 아버지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아버지는 사막의 태양을 그대로 안고 온 듯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아,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는 낯선 향신료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그리웠던 아버지의 냄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왜? 미안하다. 연락이 안 돼서. 고생 많았지?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왔어.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신의 가방 안에 가득 들어있을 선물들과 돈다발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퀭한 눈으로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몰골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반쪽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자 어머니가 뒷걸음질 치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셨소. 돈은 많이 벌어왔소? 그래. 많이 벌어왔지. 당신 주려고 미제 화장품도 사오고 애들 줄 초콜릿도 사왔어. 참 명수는? 막둥이 어디 갔어? 유치원 갔나? 아버지의 입에서 명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영수도 철수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왜들 그래? 명수 어디 갔어?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점차 크게, 나중에는 짐승의 포효처럼 변해가는 그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새끼가 죽었는데? 그깟 돈 때문에. 내 새끼가 굶어 죽고 얼어 죽었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명수가 갔어. 불쌍해서 어떡해. 고기 한 점 못 먹고 간 내 새끼 어떡해. 어머니의 절규에 아버지는 들고 있던 가방을 털썩 떨어뜨리셨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형형색색의 사탕과 초콜릿, 그리고 명수에게 주려고 사오신 장난감 비행기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비행기는 마당의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날개 한쪽이 툭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부러진 비행기 날개를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셨습니다. 그날 큰 마당 뒷집에는 봄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벌어온 돈은 결국 명수의 목숨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잔인한 등가교환 앞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것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우리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명수가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전세였지만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콸콸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외국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트럭을 한 대 사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기운을 차려 조그만 구멍가게를 여셨습니다. 세월은 약이라 했던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영수와 철수는 대학에 진학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고 저도 뒤늦게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명수의 몹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도 가진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일하고 사랑하며 각자의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우리 가족 식탁에는 묘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아무도 명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명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명수의 사진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도 몰래 꺼내보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베갯잎 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처음 사우디에서 보내주셨던 $1짜리 지폐 한 장과 명수가 가지고 놀던 딱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아픔을 베고 주무셨던 겁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당신의 인내가 너무나 가엾고 존경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흘러 저도 그때의 어머니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에 큰 마당 뒷집이 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낡은 기와집과 가파른 골목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값비싼 패딩 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어릴 적 명수의 모습을 겹쳐봅니다. 만약 명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있었겠지요. 그 아이가 먹고 싶어 했던 불고기도 실컷 먹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질없는 상상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슬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 가난했던 시절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밤을 견뎌냈던 그 뜨거운 가족애가 있었기에 우리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큰 마당 뒷집은 사라졌지만 그 집이 제게 남긴 유산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디는 힘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텨내는 그 끈질긴 생명력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따뜻한 밥상머리에 앉아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 합니다. 고기 냄새가 진동하면 슬퍼지던 날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너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수많은 명수들의 희생과 아버지들의 땀방울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큰마당 뒷집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아팠지만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추억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